지역의 이슈를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심지훈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하기남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농업과 농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 바로 농민수당입니다. 현재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농촌 지역이 넓은 경남도는 아직까지 농민수당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남 지역에서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죠? 네, 경남은 아직 없는데요. 해남 지금 그 상황을 살펴보면 네.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네. 작년에 통과시켰는데 핵심 내용이 반기별로 30만 원, 1년에 60만 원씩 그냥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네.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이제 한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3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취지는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된다. 농업이 네. 사라지지 않도록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해남 같은 경우에 그 돈을 이제 또 엉뚱한 데 쓸 수 있으니까 네. 지역 상품권으로 이렇게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도에서 아직까지는 안 하고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얼마 전에 빈지태 의원이 요구를 했어요. 도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김경수 도지사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고, 현재로서는 경남도 이제 담당자들은 현재 재원도 없고 아직 그 검토 중이다. 그러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지원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요 비슷한 제도로 농업인 월급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면 그때 이제 농작물을 수매를 하고 팔면 그 가을 되기 전까지 얘들 학자금이라든 여러 가지 이제 돈이 급전이 필요할 때 없으니까 미리 수매를 한 30%, 50%를 농협에서 해가지고 그 돈을 달달이 월급처럼 이제 농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격하고는 좀 전에 말한 그 농민수당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농민수당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한 농업인 월급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주는 이런 돈은 포퓰리즘이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농업이 일단 국가 근간 산업으로 봐야 되잖아요. 전쟁이 나면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최소한 비상시에 국민들을 먹일 수 있는 농업 상태 쌀이라든지 이런 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굉장히 위험 수위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뭐 좀 다듬어져야겠지만 필요한 제도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농민 수당 같은 경우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데다가 지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촌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농민 수당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해남 같은 경우도 이제 농민 수당 도입에 대해서 이제 재정 부담 이런 부분을 좀 우려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또 다른 또 시선으로 보면 포퓰리즘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 이제 예산의 문제 그리고 이 경직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한평군 같은 경우 8,000명 정도에게 한 100만 원, 12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를 주는데 1년에 한 200억 정도 들거든요. 우리 경남 같은 경우가 비교해 보면 우리가 농업인 인구가 농업만 27만 명쯤 된단 말입니다. 그 비슷한 규모로 하게 된다면 약 3,5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경남도 예산이 8조 좀 넘는데 3,500억이란 예산이 매년 경직성으로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번 시행하면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라 좀 주저되기도 분명히 할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만 이게 이제 농업이라는 게 현재 재래식 농업 인구가 사실은 전략적으로 이 예비군이거든요. 그냥 농업에 한꺼번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빼버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보전하면서 유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치 또는 정책을 하는 당국자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취지도 좋고 분명히 좀 도입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돈 문제 이 부분을 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이제 쉽게 도입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필요하다면 도에서는 반드시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재정을 좀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도입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주제는 이슈 짚어보기 위해서 또 농촌 이야기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밀양을 선정했다고 공모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의 의미와 함께 현재 빚어지고 있는 갈등과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된 곳이 고흥하고 밀양 두 곳이죠. 이제 1차적으로 김제, 상주 두 곳이 이미 선정돼 있고 이번에 밀양 2차로 선정이 됐는데 이번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 선정에서 나름대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도 어느 정도 이 내용에 관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그 도지사 인수위원회 그리고 네. 도정자문단에서 실제로 이제 이 정책을 만들고 또 다듬었던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요. 경상남도하고 밀양시 공약 사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8월에 1차 김제하고 상주가 이제 선정이 됐고 2차로 이번에 고흥 밀양이 선정이 됐는데 정확한 이름이 혁신밸리입니다. 스마트 농장 혁신밸리인데 2022년까지 이제 전국에 4곳을 선정하기로 했는데 모두 끝났어요. 선정이. 네. 확정이 됐고 그 사실 좀 전에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파주, 강원도 춘천, 충북 제천 5개 시도가 경합을 아주 치열하게 했었고 네. 그 이제 평가 기준이 육성하려는 품종이 기존 농가에 사고 있는 것들과 가능하면 겹치지 않을 것. 네. 그다음에 부지를 지자체가 충분히 매입해서 제공을 해줄 것. 네. 확보를 했는지. 그다음에 지역 상생 방안. 여기 이 농장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인근의 다른 상권이나 농업들이 같이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잡힐 걸 무엇을 하지? 농사를 짓나? 그게 농사도 물론 짓는데 창업보육센터, 청년 농민들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온실, 실험동,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기서 농업을 해보기도 하고 뭐 상품을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 복합 시설이 들어서는 거고 지금 김제 상주 1차에 선정됐던 것은 설계가 진행 중이고 이제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냐면 4년간 밀양에 약 900억 원이 투자가 되는 거의 전례가 없는 농업에 대한 투자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잠시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그리고 또 스마트팜이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듣다 보니까 대충 스마트팜 결합되니까 ICT 기술을 조금 도입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어떤 건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우리 이제 농업이나 어업에다가 4차 산업을 도입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청년들이 농업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청년들을 육성하고 또 실험도 하고 그런 시범 사업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4차 산업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듣는 게 그럼 1차 산업, 2차 산업은요, 3차 산업은 무엇이냐?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1차 산업은 전기기관 영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출력이 좋은 엔진들을 만들어내서 한 거고 2차 산업은 1870년대 전기로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서 공산품을 아주 많이 만들어서 식민지에다 다시 그 물건 팔고 하던 그런 호황기. 그다음에 3차 산업은 1970년대 컴퓨터가 전 세계적으로 자동화가 된 것들. 그리고 4차 산업이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단어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사물들끼리 이렇게 소통해서 자동화되는 이런 것들인데 좀 더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젊은 청년들이 직장 다니다가 농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회사 다니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물 주고 농약 주고 드론 띄워가지고 농약 주고 그다음에 물이 더러워져 있으면 갈고 뭐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기계나 그런
것들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먹축업을 하고 있으면 먹축업에서 나온 배변을 다시 그 뭐 비료라든지 뭐 난방, 연로, 여론으로 연소시켜서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직접 거기다 이제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그 농작물을 전시를 해서 한번 전시물 보고 간 다음에는 나머지 이제 유통과 소비 이런 구조들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또 어느 분들이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왜 밀양이 나노산업하고 이게 농업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노산업은 그 예를 들면 온실 비닐하우스에 나노 어떤 소재가 결합이 되면 비닐하우스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거나, 네. 그다음에 또 토양의 품질 개량 뭐 이런 것들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나노가 생명과학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융복합할 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술이기 때문에 밀양이 점수를 좀 높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보육센터, 기업과 연구기관, 그다음에 기자재 기술 실험한 실증 단지, 그다음에 임대, 그 농장을 이렇게 청년들에게 임대해서 실제로 지어볼 수 있는 온실이라든지 농장,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는 융복합 클러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들어보면 굉장히 농촌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번 스마트팜 이제 혁신밸리 사업이 파급할 수 있는 어떤 효과들이 클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우선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마트팜이 뭐냐, 이 개념적으로 이제 좀 한눈에 탁 다가오는 느낌으로 네. 그냥 편의점 같은 밝은 조명에 선반 위에서 가운을 입은 그 종사자가 이게 상추를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미지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스마트팜은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농업이라는 산업의 전략,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종사자의 변화,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종사자 청년만 놓고 보면 이 국가가 이 사업을 왜 주관하냐면 고령 인구가 농촌의 대다수잖아요. 네. 언젠간 이 종사자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젊은 청년들은 그 논밭에서 흙 묻은 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 두르고 땡볕에서 물 주라고 하면 잘 안 와요. 네. 그런데 근사한 공장 같은 데서 폼나고 있어 보이게 드론으로 농작물에 물 주라고 하면 청년들이 유입을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기술로 또 연관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 그 앞뒤로 기술 생태계가 마련되면서 하나의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 식량이라는 게 사실 전략적으로, 국가적 전략적으로도 필요하잖아요. 네. 언젠가 식량 위기가 닥치고, 지금 이상 기후도 오고 식량 위기가 닥칠 때 재래식 농업으로 다 커버하지 못하면, 지금은 수입으로 또는 수출입으로 균형을 맞추지만 그런 것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작업이 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은 바로 이런 전략과 그리고 청년이라는, 그리고 기술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밀양에서 기존 그렇지 않아도 나노 산업이라는 부분이 밀양의 어떤 중점이라면, 이 스마트팜까지 결합이 되게 된다면 농업의 기술 발전을 선도할 수도 있고, 지역의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도 하나 제시할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지금 잠시 설명을 주셨는데, 밀양이 혁신밸리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농 육성을 어필하는 그 대목이 가장 이제 큰 점수를 얻었다고 좀 알려졌거든요. 이를 보면 그만큼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탈출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밀양 선정된 그 평가 요인들을 보면, 네. 그 밀양에서 일단 자체 개발한 그 미니 파프리카하고 딸기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이것들이 이제 경작이 조금 더 아주 거대한 농업을 요구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들 좀 더 유인을 하고 수출 지향을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밀양은 나노 산단이 있고, 또 바로 옆에 부산 양산 캠퍼스에 의생명 과학 단지가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네. 나노하고 의생명 단지는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융복합 네.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산점을 얻었고, 인근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폐수를 열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온도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네네.
그 뭐냐 비닐하우스에 공급할 정도의 여론은 충분히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아이디어 점수를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아시다시피 KTX 중앙고속철도 지나가고 울산 함양간 고속도로 지나가고 이런 것들도 접근성 면에서 많은 점수를 받았고, 결국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청년 농업인인데 밀양의 지금 분위기 자체가 나노 산단이 들어서고 이렇게 조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 때문에 청년들이 유입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 때문에 기대도 크고 점수도 높게 받은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경남 지역 농업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정도로 큰 이제 사업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농민들이 지금 이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산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반대하죠. 예, 이게 뭐 대충 요약을 하자고 하면 제일 큰 이유는 이제 너무 큰 모험이다 보니까 기존의 농업이 몰락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농민들이 반대한 이유 여기까지 좀 요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근근히 이어가는 가게 옆에 아주 깨끗한 새로운 가게를 여는 것과 똑같아서 결코 찬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전농 관계자들은 그러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생산 과잉이어 가지고 판로도 부족하고 유통 구조상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문이 적어가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촉되고 해서 안 그래도 장사라기보다는 안 그래도 소득이 적은데 더 어려운,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것은 생산 과잉의 문제, 유통의 문제인데 그거를 빼고 지금 이쪽으로 간다면 잘못 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또 정부는 뭐 수출 지향 품목이어 가지고 현재 내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앞번 사례도 보면 결국은 거기서 생산된 것이 내수로 유입되니까 안 그래도 과잉 생산이어서, 근데 더 좋은 품질의 더 깨끗한 것이 더 내수에 유입되게 되면 우리의 소득이 더 주니까 농민들로서는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지금 농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처럼 어떤 생산 과잉을 더욱 초래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유통의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이제 일종의 과도기인데 이게 관점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농업이라는 그거를 놓고, 농업이라는 걸 국가가 바라보는 농업하고 농민이 바라보는 농업은 다릅니다. 농민이 바라보는 농업은 생계이기 때문에 유통 구조가 좀 더 단순해지고 또 판로가 더 개척이 되고 소득이 많았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이 농민의 관점이라면 국가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전략 산업입니다. 언젠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청년에 유입돼야만, 지금 현재 농어민들이 얘기하지만 그 당대 세대가 지난 뒤에 농업을 이을 사람이 없게 된다면 안보로 굉장히 타격이 오니까 청년을 유입시켜야 될 국가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그렇게 되는 김에 여기서 기술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국가적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관점을 실행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분명히 이제 답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당장은 지금은 선도 산업이잖아요. 전국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품목도 조정하고 내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품목을 정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지켜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게 결국 청년 유입의 어떤 농업을 이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대책이라는 것을 농민들에게 설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렇다면 그들의 자녀를, 우리가 농어민 후계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유입돼 가지고 발전된 기술로 현재의 농업을 승계할 수 있는 그 모양에 대해서 농민들이 당장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모두에 봤듯이 농어민 소득 농어민 소득 보전 같은 그런 방향으로 점점 구조 조정이 되는 농어민에 대한 보완 대책도 마련해 나가면서 설득해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뭐 이런 답을 지금 내놓고는 있지만 어쨌든 농민들의 반대는 지금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농민들의 반대는 세계적인 스마트화 농업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 변호사님이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농민들의 반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유통과 생산 과잉이 제일 큰 문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가 전략 산업 여기에 대해서는 이 자체를 농민들이 반대하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차 산업, 2차, 3차 산업혁명 때도 컴퓨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면 TV 보고 그러면 사람들 바보 되고 다 실직자 대량 실직자가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질 거라고 했지만 잠깐 그 과도기 후에는 훨씬 다양한 직종 많은 뭐 창업을 해냈고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 기존 산업이 괴멸할 거라는 우려는 다 틀렸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제가 보고 예를 들면 농민들 이야기가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옆집에 트랙터 사가지고 새로 이제 농사 짓는다고 그래서 계속 호미로 농사 지으면서 그걸 반대한다고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아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상황하고 지금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스마트 농업을 해도 결국 기존의 전통적인 일손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 공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독일이나 미국 보면 그 공장 노동자들 일자리 다 없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 스마트팜도 결국 이제 그렇게 흘려갈 거고 그 이번에 이제 스마트팜을 하게 됐을 때 직간접 딱 요 시범 사업 여기만 국한해서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그 일자리가 1,80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굉장한 일자리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좀 전에 말한 유통과 생산 과잉에 대한 조절만 좀 해주고 농민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달래고 챙겨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해준다 그러면 뭐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정책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경남 지역의 농민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 보면 이제 충북 제천의 경우에는 경남하고 이런 반대하고 있는 경남의 반대와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스마트폰 혁신별리 선정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이 직접 나서서 공모 결과에 대해서 뭐 공개하라 이렇게 항의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보면 제천시가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보는 시각과 경남 지역의 농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제천시가 이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요건에서도 제천이 이게 더 낫다. 또 하나는 이 선정된 지역을 보면 전라도 하나, 경상도 하나, 뭐 이 영호남만 이게 뭐 하나씩 나누어 갔느냐. 요건을 보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 이 전제 요건에 보면 시유지가 거의 상당 부분 거의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제천시는 95%고, 그다음에 전남 고흥인가요? 거기는 국유지를 하고, 밀양 같은 경우 사유지도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요건에 맞지 않느냐, 우리가 더 맞는데도 왜 이쪽으로 가느냐라는 측면에서 이게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근데 이제 밀양이 선정된 거를 놓고 본다면 나노라는 그런 거,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것, 그리고 부산 경남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또 현실에서 이 농업인 후계를 만들었는데 이 테스트 밸리가 될 수 있는 좋은 곳이라는 점이 저는 오히려 더 크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천시의 항의는 뭐 이해될 수 있지만 결국 이거는 선도 사업이니까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차적으로 내년에 또 예산이 반영되면 또 그곳에 또 더 선정해 나가는 형태로 늘려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득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남 지역의 제천 사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경남 지역 농민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해결책을 내놓아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경남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든 농민들에게 가져올 변화, 좋은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될까요? 설득, 홍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부모님께 제가 스마트폰, 폴더폰 말고 스마트폰 사드릴 테니까 사용하시라고 설득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공부 많이 하신 인텔리시거든요. 이런데도 5년이 걸렸는데 직접 땀 흘려서 일하시는 그 농민 노동자들한테는 이 체감이 전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더 자상하게 이제 홍보를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오해가 많이 있는데 혁신밸리 4곳 이번에 시범단지잖아요. 임대농장 다 합쳐도 24헥타르예요. 우리나라 전국 비닐하우스 면적의 0.04%.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 언론에서 되게 크게 보도된 밀양의 반발 이런 것들도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설명을 했잖아요. 해드렸는데 심지어 교수님들, 제 지인들한테 1차 산업, 2차 산업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1차 산업이 농업혁명이고 2차 산업이 서비스혁명 아니냐 이렇게 아시는 되게 많아요. 그 말은 즉슨 이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지금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낮은데, 예, 4차 산업혁명 또 낮은데 네. 거기가 이제 거기다가 더 어려운 스마트팜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급변한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도태될 거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의 반발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찌됐든 이건 하루하루가 사활이 걸린 국가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금 스마트 농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량 아주 그냥 비행기에서 농약 뿌려서 아주 저렴한 농작물을 우리한테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점점 더 싸지고 우리는 그 농작물 이렇게 비싸면 이게 뭐 어차피 농민들 그렇게 되면 진짜 다 큰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적절한 시기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승부수를 걸었으니까 이거 저는 늦춰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분명히 좋은 거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 입장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분명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역시 기술과 접목되어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재를 유지할지 아니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변화를 받아들일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